인간은 이상할 만큼,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부족함을 먼저 본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물고 성취한 것보다 실수한 장면을 더 오랫동안 떠올린다. 누군가의 칭찬 10개보다 비판 한마디가 훨씬 크게 다가오는 이유 역시 같다. 너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하루 종일 괜찮았던 일보다 단 하나의 어색한 순간,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온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던 날 말이야. 이건 단순한 성경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부족함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른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연구팀은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약 3배 이상 강하게 기억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진화적 특징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의 숲에서 10개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 단 한 번이라도 맹수를 놓치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뇌는 좋은 것들 보는 것보다 나쁜 것들 먼저 감지하고 가진 것을 느끼는 것보다 없는 것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즉, 너의 뇌는 부족함을 먼저 보는 것이 당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들은 인간이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손실 회피 이론을 발표했다. 쉽게 말하면 같은 10만 원을 얻는 것보다 10만 원을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감정적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 성취보다 실수, 가능성보다 위험에 더 집중하게 된다. 즉, 결핍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인간은 남을 볼 때도, 그리고 자신을 볼 때도 이 부족함 중심 사고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하자. 10가지 중 9가지는 좋았고, 하나만 미흡했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한다. 잘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좀 아쉬웠지. 이 말 속에는 90%의 성취보다 10%의 부족함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인간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문제는 이런 시선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이다. 남의 실수에는 관대해도 자신의 실수에는 너그러워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함과 미흡함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부족한 거지? 이런 생각의 대부분은 사실 현실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확대해 보여주는 착시일 때가 많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심리학자 로이 F. 바우마이스터는 여러 사람에게 오늘 하루 충분히 잘한 일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라고 요청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기억해내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아쉬웠던 점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자 사람들은 10초도 되지 않아 여러 가지를 떠올렸다. 이는 인간이 긍정적인 경험을 저장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훨씬 쉽게 저장하고 떠올린다는 강력한 증거다. 즉,
너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비교 기술이다. 현대 사회는 비교가 너무 쉽다. SNS에 잠깐만 접속해도 누군가는 더 잘 살고, 더 예쁘고, 더 부유해 보인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자신의 비하인드 컷을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남들의 완성된 장면만 보고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초안과 부족함을 본다. 당연히 더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비교는 결핍 인식을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증폭 장치가 된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그려보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쳤다. 총 100문항 중 95개를 맞췄다.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취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한다. 아, 그 5개 왜 틀렸지? 이 장면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느끼며 그 감정의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 반응하는 인간의 뇌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을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오해한다. 이 오해는 자기 비하의 시작점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용구가 있다. 인간은 가진 것보다 잃을 가능성을 더 크게 느낀다. 데니얼 카너먼.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의 근원이다. 너도 지금까지의 삶에서 성취보다 후회를 더 오래 기억하고, 칭찬보다 비판이 더 아프고, 만족보다 결핍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 그렇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긴다. 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런 구조였구나. 이 깨달음은 너를 과도한 자책에서 구해준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 틀린 방식으로 느낀 게 아니라 당연한 방식으로 느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너는 원래부터 충분했다. 단지 내가 부족함을 먼저 보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다. 부족함이 먼저 보인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거울이 때로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인식도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이 변하는 건 아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하다. 부족함을 먼저 보는 마음 때문에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새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이 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유해 없는 평가일 때가 많다. 문제는 이 판단이 언제 끝나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기준을 달성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충분함을 성취의 결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자기 가치라고 부른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어떤 성과를 내면,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심리학 연구들은 이 믿음이 인간을 성장시키기보다 오히려 소진시키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사람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잠깐의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더 높은 기준이 등장하고
다시 부족함이 시작된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평생 아직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충분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충분함을 완성이나 완벽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심리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충분함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충분함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로도 존재 가치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성장과 충분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자기효능감이란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산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가치를 결과물로만 판단한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결과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감정을 견뎌냈고, 수많은 순간을 통과해왔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명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 맞다. 누구나 겪는다. 하지만 누구나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해 보여도 그 자체가 생명의 증거이듯이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함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만나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 기반 가치라고 부른다. 이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가 자체에서 가치를 찾는 관점이다.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증명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 사고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지 진실이 아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어떤 직장인이 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지만 늘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상사가 업무를 칭찬해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에는 스스로를 지우는 습관이 숨어 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나은 상태만을 상상하며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태도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실패에 더 취약하다. 반대로 지금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패를 자기 부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장하려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충분함은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너는 충분해져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경험된 충분함이다. 이는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평가에 덜 흔들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더 안정적으로 추구한다. 다시 말해,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된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곧바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부족함은 상태이고 너는 존재다. 상태는 변하지만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삶은 훨씬 덜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보자. 너는 아직 가는 중이다. 하지만 가는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출발했고 이미 길 위에 있다는 뜻이다.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너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성장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넓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족함을 먼저 보는 인간의 구조를 이해했고 지금의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였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까? 이 질문의 답은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시선에 있다. 우리는 대부분 사실을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선택된 일부만 보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 기준은 거의 언제나 결핍 쪽으로 기울어 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삶의 질은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인식은 객관적 기록 장치가 아니라 선택적 편집자에 가깝다. 하루 동안 너에게 일어난 수십 가지 일 중 너는 어떤 장면을 가장 오래 떠올리는가? 무난했던 순간들인가? 아니면 아쉬웠던 단 하나의 장면인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서사는 종종 이렇게 요약된다. 나는 늘 부족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시선은 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해석을 바꾼다. 같은 하루를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별로였다고 말한다. 사건은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리프레이밍을 프레이밍이다. 리프레이밍이란 상황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치우친 해석을 균형 있게 다시 바라보는 인지적 기술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세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평범했고, 하나는 실수했다. 부족함 중심의 시선은 즉시 실수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인다. 그래도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무난했다.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 오히려 전체를 보는 시선에 가깝다.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에게만 이 전체 시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확증 편향과도 깊게 연결된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내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동안의 모든 사건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실수는 증거가 되고
성취는 우연이 되며 칭찬은 과장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나라는 이야기는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나 이 서사는 진실이 아니라 반복된 시선의 결과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의 실험을 떠올려 보자.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매일 밤 단 3분 동안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를 기록하게 했다. 단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았다. 지각하지 않았다. 어려운 전화를 미루지 않았다. 오늘 나 자신에게 조금 친절했다. 몇 주 후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화되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중요한 점은 삶의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현실이 그래. 하지만 현실은 하나의 고정된 그림이 아니다. 현실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된 긴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중 일부 장면만을 확대해서 보고 있을 뿐이다.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단 한 장면만 캡처해 그 영화 전체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그 한 장면이 우울하다고 해서 영화 전체가 우울한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감사 인식이다. 감사는 흔히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로 오해되지만 사실은 인지 훈련에 가깝다. 감사는 없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게 된다. 이는 곧 자기 효능감과 충분함 인식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 장면을 더 그려보자. 어떤 사람이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별로였어.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되짚어 보면 그는 하루 동안 출근했고, 약속을 지켰고, 힘든 감정을 견뎠고,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장면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지속이야말로 삶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특별한 성취만을 가치 있게 여기느라 지속해온 자신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부족함만 보는 시선은 왜곡된 확대이고, 충분함을 포함해 보는 시선은 전체를 보는 관점이다. 이 차이는 삶의 감정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전자는 늘 쫓기는 마음을 만들고, 부자는 안정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든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고 못한 것보다 해낸 것이 더 많으며 포기한 날보다 버텨낸 날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단지 보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것을. 충분하다는 인식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는 충분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함은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몸에 배어간다. 부족함을 먼저 보는 인간의 구조를 이해했고, 지금의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시선을 돌리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충분하다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결핍을 동력으로만 삼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몰아붙여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부족하다고 느껴야 더 노력하고 불안해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추진력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결국 사람은 지쳐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 자체가 두려움이 된다. 충분함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고 싶다. 이 문장은 나는 아직 안 된다라는 말보다 훨씬 안정적인 힘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실패가 곧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그 경험은 나는 부족하다의 증거가 아니라 나는 배우고 있다의 증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하나는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은 자기 합리화나 나태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에 가깝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친구라면 뭐라고 말해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타인에게는 이해와 여지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하다. 자기 연민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연습이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과정이다. 또 하나의 실천은 이미 된 사람처럼 행동하기이다. 이는 결과를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충분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한다. 칭찬을 갈구하지 않고 비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기준점으로 삼는 연습이다. 기준점이 바뀌면 감정의 진폭도 달라진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훈련도 있다. 하루를 마치며 단 하나만 적어보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해낸 것 한 가지. 아주 사소해도 괜찮다. 포기하지 않은 것, 회피하지 않은 것, 감정을 견딘 것. 이 기록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 없이 바라보기 위한 장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것만 기록해왔다. 이제는 해낸 것도 기록할 차례다. 중요한 것은 충분함은 완성의 끝이 아니라 삶의 바닥이라는 점이다. 바닥이 단단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무너질까봐 조심한다. 반대로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의 거리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부족함을 포함한 채로 나는 충분하다.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연습이다. 오늘 완벽하게 믿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전처럼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선택만은 할 수 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시간도 의미 있었지만 충분함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멀리 간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의 너는 이미 충분하다.